이어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우리 중요하죠. 2021년 상반기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중 의료인으로 짝지어진 것은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 5병이 이렇게 다 짝지어진 그 지문을 찾는 게 정답이었어요. 우리 보건복지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그리고 또한 조산사, 간호사가 의료법상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의료인들의 임무를 한번 볼게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그리고 치과의사는 우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그리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그리고 조산사는 조산, 인부, 해산부, 산육부, 그리고 신생아보건과 양호지도를, 간호사는 진료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기획, 그리고 수행, 결핵 예방, 그리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등을 합니다. 우리 의료인 5명 중에서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요. 이 네 분은. 하지만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한번 볼게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 또는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우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하고요. 의료기관 10곳이 있어요. 10곳.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말합니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하는 의료기관이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10곳이 한번 세어볼게요. 우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리고 조산원 4, 그리고 병원 5, 치과병원 6, 한방병원 7, 요양병원 8, 정신병원 9, 종합병원 10,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10곳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개설 시 10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요. 그냥 단순 병원은 30병상 이상이면 됩니다. 의료기관, 그러니까 종합병원의 필수적 진료 과목을 볼게요. 2020년 하반기에 한번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00병상 이상 그리고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우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중 우리 4개의 과 중에서 3개의 진료 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300병상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여기까지는 위에랑 똑같죠? 2개가 더 추가됐어요. 정치가 추가되었죠?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설명을 올려놓고 이걸 어떤 의료기관을 말하냐라고 정답 종합병원이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2020년 하반기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있죠.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고요.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병이죠. 질병 군별, 우리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문병원 볼게요. 우리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우리 이 전문병원은 대표적으로 척추 전문병원 이런 것들이 있죠. 전문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볼게요. 요양병원은 우리 요양병상을 갖춘 곳으로 주로 어떤 환자들이 입원하냐,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장기 입원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요양 그리고 치료를 위한 병원이 요양병원입니다. 의사와 한의사가 설립 운영할 수 있고요. 감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는 입원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치매는 가능합니다. 시설 안전관리 담당 당직 근무자 1명 이상이 있어야 되며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4번 등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하고요. 요양 환자 상태 악화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의료기관을 협약하고 자체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관리자, 준수사항입니다. 우리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해서 환자를 받으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리고 남녀 구분해서 입원실을 써라. 그리고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 인부, 해산부 입원시키면 안 된다.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 입원시키면 안 된다. 그죠? 병원급은 응급 환자, 입원 환자를 위한 당직 의료인이 필요하다.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는 다른 환자와 같이 입원하면 안 된다.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를 입원한 곳에는 우리가 옷, 침구, 식기 등 완전히 소독해야 한다. 변질 오염 손상되거나 유통기한 사용의 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 및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소독해야 돼요. 일회용품은 버리면 되죠. 소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회용품은 제외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볼게요. 우리 간호간병 서비스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 지원 인력 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우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다라고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제공되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에 의해서 제공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가 나오는데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제가 특시, 특도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읽어 드립니다. 여러분도 조금 기억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당연히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탁물 관리 업체를 이제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얘네 둘을 줄여서 우리 특시, 특도라고 얘기할게요. 기록 열람 보겠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록 열람, 우리 아무나에게 막 사본을 내주고 열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각종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 기록 열람이 가능한데요. 어떤 사람들이 기록 열람이 이제 서류나 증명 서류를 제출해서 열람이 가능하자면요. 환자의 직계 존속
우리 환자의 엄마 아빠를 존속이라고 하고요. 환자 직계 비속은 환자의 자녀, 그리고 자녀의 또 자녀니까 손자까지 비속이 됩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환자의 배우자, 환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제 배우자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제 증명서류를 가지고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계 존속까지만요. 환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환자의 형제 자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환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안 돼요. 환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환자의 형제 자매만 가능합니다. 기록 열람에서 우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과거 내용을 확인할 때는 진료 기록을 근거해서 사실 확인을 가능하고요. 환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며 환자의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환자 자필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열람자 신분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갖추어야지 기록 열람을 할 수 있고요. 대리인은 환자 자필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가 있으면 되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면 환자 차트 요청이 가능해요. 우리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차트 요청이 가능합니다. 진료 보관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부를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인데요. 이 구축 운영을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관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 등 외에는 진료보관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해서는 안 돼요. 했다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복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 진료 기록 보관된 정보를 훼손하거나 멸신하거나 변경 위조 유출하면 그리고 또한 검색 복제하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을 봤으니까 우리 의료인을 한번 볼게요. 의료인은 면허 자격사항을 보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누구에게 면허를 받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파랗게 칠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우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자격 인정을 받냐?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고요.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도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돼요.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이죠.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자로서 이고 그리고 조산사의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우리 조산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 조산사 면허증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만이 조산사 면허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도 우리가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간호사 면허증이 있고 이제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서 1년간의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조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응시 자격 제한이 있는데요. 우리 의료인이 이제 국가시험을 보잖아요. 그럴 때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 컨닝 같은 거죠.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해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2회 제한당해요. 그래서 컨닝을 했다. 그럼 2번 정도 시험을 다음 시험을 못 보는 거죠. 의료인 결격 사유 중요합니다. 어떤 법이든 간에 어떤 자격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결격 사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얘는 정말 별표입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 보겠습니다. 우리 의료인의 결격 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우리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고요.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뭔가, 조금 더 정도의 차이에서 피성년이나 피한정이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우리는 그걸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면허증을 받는데요. 우리 면허증에서도 조건부 면허가 있습니다. 조건을 거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내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어요.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 말고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요. 특정 업무란 우리 국공립보건의료기관 업무와 국공사립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의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진단서 같은 서류 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진단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얘네들이 내줄 수 있는데요. 치과의사도 낼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내는 경우가 별로 없죠. 사망진단서는 또 48시간이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진단서를 내줄 수 없다면 같은 기간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담당하는 환자분이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그런데 저는 의사 선생님 내일 중요한 학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사망진단서를 작성을 해놓고 가면 이 진단서가 48시간 동안은 유용해서 다른 같은 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그 진단서로 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생, 사망, 사상 증명서를 볼게요. 출생, 사망, 사상 증명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발부할 수 있죠. 증명서예요. 그리고 조산사는 진단서 교부할 수 없어요. 진단서는 의사들만 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출생, 사상, 사망 증명서죠. 이거를 조산사는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사상 증명서를 내주지 못하고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 종사하는 다른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서 증명서 또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산사,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도 해당이 돼요. 우리 그럼 일반 진단서는 우리가 보관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진단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을 수 있어요.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요. 환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병명이 들어가요. 질병 분류 기호로 이렇게 병명이 나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분류 기호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발병 연월일, 그리고 진단 연월일, 이태원 연월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진단서에는 우리 치료 내용, 그리고 향후 치료 소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명칭, 주소, 그리고 의료기관 의 주소, 그리고 의사의 성명, 면허 자격, 그리고 자격 번호까지, 면허 번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처방전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 작성 및 발송을 하죠. 처방전은 두부 발급하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환자 성명이나 주민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질병분류 기호가 들어갑니다. 뭐 NF942 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들이 들어가는 분류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처방전 진단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의료인의 성명, 그리고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 서명이랑 도장까지도 들어가고요. 처방약품의 명칭, 우리 처방전 보면 다 나오죠? 처방약품의 명칭, 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본인부담금 구분해서 기호로 나타나져 있죠. 이번에는 진료기록 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의사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기록부는 우리가 한 10년 정도 보관을 합니다. 의사가 작성하고 의료인은 의료 행위에 관한 의견을 상세히 기록 서명해야 하고요. 거짓, 추가 기재, 수정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추가되고 거짓으로 수정하는 거 금지라는 거죠. 인적사항은 환자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들어가고요. 주된 증상이나 그리고 병력, 가족력 추가 기록 가능하고요. 진단 결과 및 진단명이 들어가며 진료 경과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의사 선생님 차팅에 기록이 남기는 게 진료 기록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치료 내용도 들어가요. 주사제, 투약, 처치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진료 시간, 일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조산기록부는 조산사가 작성하겠죠. 조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죠. 산모와 태아에 관한 것이 들어가고요. 우리 간호기록부는 간호사와 조무사가 작성하고 간호 대상자의 성명, 간호 일시, 투약, 체온 막박, 호흡, 혈압, 처치와 간호에 대한 사항, 섭취, 배설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이 다 기록부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작성돼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2년 보존해야 하는 거, 우리 이것도 별표입니다. 별표, 어이구야. 기록 보존도 별표죠. 2년 보관 항목은 처방전. 우리 처방전 2개 가볍게 처방 받아요. 근데 하나는 병원, 하나는 우리 약국. 이렇게 처방전이 발부가 되죠. 그래서 2년 보관을 하는데요. 우리 처방전 가벼운 거니까 가볍게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약국에 내야 되는 거 우리 2년 보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3년 보관하는 거 진단서 세 글자 3년 보관 항목이고요. 진단서 등의 부본이나 감염병 환자, 명부, 그리고 혈액제제에 우리 운송에 필요한 그런 운송 및 수령 확인서. 그래서 혈액제제 배송 업무에 관련된 거죠.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 확인서가 우리 3년 보관해요. 그러면 5년 보관 항목 볼게요. 환자 명부, 검사 소견 기록, 방사선이죠.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간호조산 기록부. 그리고 10년 보관 항목. 우리 이거 기출이죠. 한번 2021년도 하반기에 출제됐어요. 진료기록부 아니면 수술기록부 이런 거 몇 년 보관하냐 물어봤거든요. 정답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도 10년이 보관해야 되고요. 우리 아까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 확인서는 3년인데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은 또 10년 보관합니다. 구분 지어서 알아두셔야겠죠. 이번에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변사체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해요. 관할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2022년도에 상반기에 한번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이걸 물어봤어요. 의료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당직 의료인은 우리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
의료관리사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 두어야 하고요. 우리 보수교육은 의료인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해당이 되죠.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볼게요. 의료기관 개설이라고 해서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그리고 의원 이렇게 개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이도 개설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한 치과 의사는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치과에 관련된 치아에 관련된 것만 개설할 수가 있죠. 치과 병원과 치과 의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한의사분들은 한방병원, 한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우리 의사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또 꼭 체크해 주세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우리가 신고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이 있고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 입원하지 않는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그리고 조산원, 땡땡원이죠. 땡땡 의원은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개설할 수가 있는 거죠. 땡땡 의원은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땡땡 병원이죠. 땡땡 병원은 병원, 종합병원, 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이런 병원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예요. 신고와 허가는 다르죠. 그래서 의료기관의 신고 허가도 중요합니다. 원격 의료 볼게요. 원격 의료는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의 지식 그리고 기술 지원, 원격 의료하는 자는 환자와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는 그런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져요. 원격 의료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의료기관 외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기관 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서는 의료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지만 우리가 의료업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의 경우 외에는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의료기관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업보다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요. 응급 환자 진료할 때 우리 이태원 사건과 같은 그런 응급수 환자들이 발생하면 주변에 의료인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CPR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응급환자 진료할 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이 응급환자 진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하는 경우, 그리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정간호 볼게요. 우리 가정간호는 가정간호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해요. 그리고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우리 간호, 검사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하고요. 이 경우 의사,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합니다. 가정간호 기록도 5년 보관해서 간호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볼게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우리 요양방법 지도라는 게 나오죠. 의료인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의료인은 은이죠, 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서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온다 하면 의사의 권한으로 이 동의서 받지 않고 바로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동의서는 참고로 2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및 진단명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우리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변경 사유,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그리고 부작용도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요.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다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환자가 설명 들었다라는 사인까지도 받습니다. 훈련기간 인증, 그러니까 의료기간 인증을 볼게요. 훈련기간이 아니라 의료기간 인증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런데 우리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을 장관이 위탁해서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우리 평가를 하고 있죠. 인증 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동,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성과, 그리고 의료기관 조직, 인력 및 운영,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인증 기준이고요. 그리고 인증 등급은 인증, 우리 이런 조건으로 인정할 거야. 그 조건을 충족해야 인증해 줄 거야. 라는 조건부 인증, 그리고 불인증,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 다만 조건부 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에 보건복지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인증기준 세부 내용은 누가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 시설 볼게요. 화재나 기타 긴급 상황에 대피하기 위한 우리 시설이 필요하고요.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 그리고 전기, 가스 등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방충, 쥐막기, 세균 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그 밖에 진료 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들이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 시설입니다. 의료기관 급식관리 볼게요. 의료기관 급식관리는 우리가 환자시기는 일반식과 치료식만 존재하죠. 그리고 제한시기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나트륨 제한시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특별시기는 없어요. 그리고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을 해야 하고 환자 필요 열량을 충족시켜줘야 하고 영양사가 매끼 검식하고 검식부에 기록을 합니다. 환자 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적당한 온도 유지에 위해서 유지해서 공급을 해요. 음식이 마르지 않도록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식기 세척, 소독을 하고요. 전염병 환자 식기는 일반 환자 식기와 구분하고 매 식사 후 멸균 소독하고 수인성 전염병, 우리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이런 것들이죠. 이런 환자가 남긴 음식은 우리 음식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 전염병이죠. 같이 음식을 먹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전염병 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에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폐기 아니고 사료로도 사용돼서도 안 돼요. 급식 관련 종사자는 연 1회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전염병, 질병 감염 시에는 필요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의 위생 교육을 해야 하는 임무가 있죠.
의료기관 명칭 표지판을 보겠습니다. 우리 명칭 표지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런 명칭을 표기해야 하고요. 고유 명칭을 사용합니다.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사용을 하고요.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았다라고 하면 상급 종합병원 명칭이 표시가 가능해요. 그리고 전문병원 지정받았다 그러면 특정 과목 질환명을 표기가 가능합니다. 간판에다 표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설자가 전문이다 라고 한다면 고유 명칭과 인정받은 전문 과목과 또 의료기관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로 명칭 이제 간판에다가 명칭 표지판에 들어가는데요. 고유 명칭 밝은 세상 이게 고유 명칭이고 우리 전문 과목 안과죠. 그리고 의료기관 이름 이렇게 들어가죠. 부속 병원일 경우에는 명칭 부속 포기를 하고요. 명칭과 부속 표기를 하고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지판에 진료 과목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땡땡 종합병원 아니면 땡땡 병원 하고 밑에다가 뭐 정형외과 이런 거 진료 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반 크기로 진료 과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료 과목 표시를 우리 한 반 정도의 크기로 2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하죠. 이번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볼게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금지예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 누설 금지 한번 볼게요. 정보 누설 금지는 우리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정보 누설 금지도 별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전자의무 기록 작성, 보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누설을 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형외과에 일해요. 그럼 내 고등학교 동창이 쌍꺼풀 수술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동창들한테 야, 걔 지난번에 쌍꺼풀 수술하고 갔어 라고 한다면 우리 고소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태아의 성관별 행위 금지 볼게요. 2023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의료인은 태아 성관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고요.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또 도와서는 안 됩니다. 자격 정지 당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의료인은 임신 42주 이전에 태어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을 임산부, 인부의 가족,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주수가 몇 주냐라고 해서 임신 33주,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건 다 32, 지문들은 32주 안에 있는 주수였겠죠. 그래서 32주 이전에 태어나 인부를 진찰하면 안 돼요. 성관별 목적으로요. 진료 거부 금지 보겠습니다. 우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 사유는 볼게요. 결격 사유, 의료인의 결격 사유 해당될 때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증 대여한 경우 얘는 취소와 우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죠. 일회용 주사 의료 기기의 재사용, 그래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면허 취소예요.
우리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그냥 면허 자격 정지 사유이기도 해요. 보시면 여기 밑에 면허 자격 정지 사유에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때는 그냥 단순히 면허 자격 정지인데요. 근데 얘는 위에 면허 취소는 왜 당하냐면은 우리 일회용 주사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여 전신 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에는 우리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 자격 정지 사유 볼게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그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가 뭐예요? 우리 밑에 한번 보고 올게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및 부담 진료비, 그리고 거짓 과대 광고, 영리 목적,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환자 유인하고 약국 유치하고 담합하는 행위, 전공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간호 또한 조산 업무 또한도 해당이 돼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품위를 심하게 손상을 했대요. 그럼 면허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면허 자격 정지 사유. 그리고 의료인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이 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때. 그래서 사무장 병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런데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면 면허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태아 성감별 아까 나왔죠. 자격 정지까지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그래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게 하거나 의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간호사에게 수술시키는 거죠. 아니면 그분의 업무를 벗어나게 한 때, 이런 것들이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을 때. 그리고 관련 서류 위조, 그리고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공단에 거짓 청구할 때 면허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이번에 좀 추가된 법령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CCTV에 관련된 설치 운영에 관한 그 법령이에요.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운영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시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저는 그냥 CCTV라고 할게요. 그리고 2번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 등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촬영해야 돼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 가져오는 응급수술의 경우, 그리고 또한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수련병원 등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을 달성을 현저하게 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령으로 정하는 서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CCTV 관련법을 본다면 우리 요청에 의해서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고요. 다만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 동의한 경우는 녹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 기록 및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도 안 돼요. 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우리가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열람이 가능한 경우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법원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위원 중재원이 의료 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시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이 CCTV에 관련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촬영한 영상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및 보호자 요구에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영상 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의료법에 관련된 벌칙 한번 볼게요. 벌칙은 우리 처음에 나오는 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뭐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벌금이냐 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하 법인이라고 한다. 이 법인들을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요. 이런 법인이나 의사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어겼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은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뿐이었죠. 이 네 분.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볼게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면허, 대여, 알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 행위를 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리고 촬영한 영상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 우리 아까 CCTV 관련 법령 배웠죠? 사본 발급도 포함이 되어서 이런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예외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촬영한 영상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그리고 변조, 훼손한 자,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 등 외에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검색, 복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볼게요. 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록 열람에 관한 사항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본인 부담금 면제,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고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 돈을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그리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리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CCTV 촬영해야 하는 절차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CCTV를 의료행위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우리가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는 우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우리 이 CCTV 관련된 법은 우리가 출제되기가 조금 어렵죠. 신설법은 좀 몇 년 후가 지나야지만 기초에 출제되고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설법이긴 해도 추가가 되어서 알려는 드리지만 우리가 왜냐하면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일을 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외울 게 많나요? 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부분들은 좀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볼게요. 태아 성관별 행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얘랑 정보 누설 그리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해서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CCTV 촬영한 영상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당한 자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 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우리가 뭔가 보고한 거예요. 뭐 언론이나 이런 데다가 그 보고 이후로 이유죠. 이유 보고 이후로 해고 또는 전보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해서 불리한 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요. 한번 앞서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진료 거부 금지죠. 우리 여기 지 빠졌죠. 진료 거부 금지입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업을 했죠. 우리 여기까지 의료법 다 마무리했어요. 의료법 끝났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